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나흘간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여야는 현행 선거 제도로는 안 된다는 진단에는 공감하면서도 비례대표 축소 대 증원으로 그 해법에서는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정치인사이트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이번 선거제 개편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두 분의 통찰력 있는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전원위원회 첫날 열렸습니다. 전원위원회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쭉 지켜봤는데 한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초반에는 많은 의원들께서 참석을 했어요. 토론에 나서는 분들은 나흘 동안 100명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모처럼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지하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국회가 상당히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을 어제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행 선거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의견을 내놔서 조금 이제 갈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전원위원회 모습을.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견이 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좋겠다 정도의 발제를 하면 이제 동료 의원들이 듣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너무 예민하고 치열한 문제여서 어쩌면 아주 뜨겁게 찬반 토론이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점잖게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흘러가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걸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절박함은 없나? 어차피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긋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하루는 굉장히 좀 점잖고 조용하게 토론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뭐 지금 토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제로는 토론이 아니었죠. 오늘 이제 아마 자유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바꿀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표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전초전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자유 토론에서 이 나온 안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서대로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 발표하는 그거는 토론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냥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이 중에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수기의 과정, 토론의 과정이 좀 치열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도 사실은 그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예컨대 본인의 주장을 얘기할 때는 그 주장이 정당성이 더 돋보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그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고 이런 점들 이렇게 허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의원들이 나와서 100여 명이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 뭐 계획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그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의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생중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건 이제 어제부터 전원위원회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처음 토론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작년 9월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올해 1월부터는 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계속 토론을 해왔고요. 여야 또 각 정당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총을 열어서 선거제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전초전 성격이고 내용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역시 있겠지만 이제 많이 좀 이제 숙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 국민 앞에 선보이는 자리니까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선거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소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다 이 부분은 좀 아직 그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 같고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조금 비례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야당은 비례제를 오히려 지금보다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위성정당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또 막 급하게 비례대표를 섭외해서 함량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의원이 되신 분들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 물론 그 개혁을 통해서 사표를 줄이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국회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바꿔보자는 거에서 선거구제 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좋은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워낙에 이제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지 사실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손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구제를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각각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의를 이끌어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4일 동안 이게 합의가 된다? 그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아마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이에요.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 뭐냐면 득표수만큼의 반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표가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난다는 것은 결국 득표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의원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걸 보완하는 장치가 비례대표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선거구제 자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행 선거구제는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좀 더 늘리게 되면 다당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아까 김 교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그런 방식은 안 돼요. 그거는 네.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든. 그래서 표를 받은 만큼 그 정당이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서 사표를 줄이고 두 번째는 다당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당제로 가는 건 소선구제에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다당제가 되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표를 좀 분산시켜서 다양한 정당에서 후보들이 나오고 그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양당제 문제, 그다음에 그 사표의 문제 이런 네. 문제니까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묘수가 생길 수도 있다. 아마 이 관점에서 접근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 한쪽에서는 이제 국정 안정이 좀 불안정해진다는 측면에서 반가워하지는 않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없어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예. 왜냐하면 국민적 여론 자체는 양당제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이 있거든요. 너무 대립하고 그렇죠. 예, 극한 대립을 하니까. 예. 그리고 누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예. 너무 양당이 그냥 의석수를 너무 많이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누가 중재자가 나와서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안 돼요. 그 충돌이 되면 결국 계속 충돌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당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반대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승자 독식 그다음에 극단적인 그 양자 대립 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좀 해소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의 의미를 좀 찾을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사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예. 한 발을 뛰면 다음번은 또 다른 발을 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당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놓으면 예. 다음번 변화에는 좀 더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뭐 늘리자는 의견도 있고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여론이 국회의원들 너무 실망감이 크다라고 예. 해서 더 이상 세비를 의원수 넓히는 데 쓰고 싶지 않다라는 여론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국회의원들이 의원수를 늘립시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망스럽다고 해서 줄이면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남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늘리던 줄이던 중요한 건 정말 괜찮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네.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훌륭히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줄이고 늘리는 건 그때 잠깐 국민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내려놓고 의원수를 줄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줄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계속 함량비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실망을 어떻게든 좀 달래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구제 얘기도 하고 의원수 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게 단지 포퓰리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고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제도 의원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제도가 잘 이제 구비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 얘기를 꺼내셨는데 아마도 이제 국민적 여론이 그게 높으니까 그렇게 꺼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대표께서도 이게 실현되지 않을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혁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의원수를 줄이는 것에 동의할 거다. 그렇게 보는 시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수가 물론 뭐 보는 관점에 국민들이 볼 때 의원수가 많다고 느끼는 것은 효능감을 못 주기 때문이에요. 아니 의원수가 많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법안을 입안하고 이러면 네. 그거 가지고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의원수가 300명이나 되는 의원수가 있는데 제대로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반성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의원수가 인구 대비해서 그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 더 줄이는 문제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거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치 상황 조금 총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꼭 1년 남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뭐 상당히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지난번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현역 의원 가운데는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오영환 의원은 소방관 출신이고 의정부 갑에서 지역구 의원이고 친이낙연계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불출마 선언에 변해서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좀 자괴감이 들었다는 그런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불출마 선언이 잇따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예. 오영환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걸 좀 느꼈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문화 자체가 극단적이고 극한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재보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자마자 초선 오적이라는 꼬리표가 네. 달리면서 반대 세력의 정말 그 폭탄 문자들을 막 받아야만 했었거든요. 네. 이런 극한의 어떤 정치 구조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까요? 자기의 정치적 욕망이 아주 커서 그 모든 극한적 상황을 다 이기고도 남는 사람만, 자신의 야심이 아주 강한 사람만 남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정말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저는 지금의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 문화, 또 팬덤에 기대는 이러한 정치 네. 문화가 결국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몰아낼 수 있다. 정말 팬덤의 기대는 그런 극성스러운 극단적인 정치인들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정치 문화 어떤 그 팬덤 정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밀려난 것이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써주셨는데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지역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출마 준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저 일단 지금 상당히 또 분열의 조짐 이런 부분도 보인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물론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 지역구에 예.
이제 지지자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에 있지만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 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뭐 SNS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예. 물론 이런 국회 방송이나 공주파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랜카드 같은 것도 걸고 예.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명계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물론 경쟁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뭐 누가 됐든 그 지역에 나가서 내가 출마하겠다고 하면 경쟁이 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너무 이렇게 비명계라고 하는 쪽을 타겟 삼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될까? 물론 경선 과정에 가서 내가 그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걸 누가 비판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뭐 당연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리 이렇게 너무 일찍 지금부터 그런 활동, 즉 소위 얘기하면 비명계를 어떻게든지 좀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당내 화합을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당내 경선이 시작될 때 그때는 뭐 본인이 출마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의견도 밝히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예. 이게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을 어떤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내 화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비명계도 이번에 많이 중용을 해서 지금 당내 주요 자리에 다 배치를 했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와 일치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은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제가 필요하다. 예. 지금 여당은 검찰 출신 차출설로 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원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출신 참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에 대거 이제 출마할 것이다. 뭐 수십 명이 출마할 것이다. 심지어는 뭐 이런 지금 설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 이제 괴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화에 나섰는데 뭐 정보지 형태로 뭐 리스트가 좀 돌았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전부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 검찰 출신의 사람들이 대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검찰 출신들이 대거 총선에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안 그래도 뭐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소문이 도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사실 공천이라는 게 저는 총선은 공천부터가 이제 총선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한 30% 정도의 그냥 바닥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예. 무슨 행동을 해도 지지하는 30%들이 있는 것이고 중도가 이제 40%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 이들이 보겠죠.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굉장히 공천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명의 문제적인 의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공천을 다시 줄까 안 줄까를 아마 중도들은 보고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정말 구태의연한 다시 공천 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공천 주면 아 민주당 답이 없구나 할 테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검찰 일색이 아니냐라고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와중에 만약에 검찰 출신이 수십 명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 또 중도층은 판단하겠죠. 아, 그냥 윤 대통령 윤심으로 모든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양당 모두 지금 공천에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고 이러한 소문들이 돌아다닌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마 공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공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검찰 출신이라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죠. 근데 예. 그게 너무 많으면 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많다 적다 기준이 그러니까 애매할 것 숫자로 같아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물론 뭐 대통령실에 워낙 또 검사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예. 보통 중간 정도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고 중간 정도에 치러지는 총선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분들 장관했던 분들이 나와서 출마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공천 과정에서 특히 이런 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좀 유리한 지역구라고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 지역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 TK나 PK 이런 예. 지역에 뭐 검사 출신들이 많이 뭐 공천이 된다 예컨대 그렇다면 그거는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험지에 가는 거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가 출마하는 것들이야 그렇게 나가면 도리어 박수를 쳐주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당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봐야 되잖아요. 과연 정말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 또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 내각이나 이런 데 검찰 출신들이 많이 또 들어가 계세요. 주요 자리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계속 그걸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혈주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뭐 검찰이 수사나 뭐 기소나 이런 건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분야와 관계없는 분들도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게 되면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정치도 여러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출신이 가는 것을 뭐 전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은 검찰 출신들이 또 특정 지역,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 이런 괴담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측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했을 가능성도 있죠. 어차피 일부러?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워낙 옛날부터 이 검찰 공화국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설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 공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결과를 봐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거기에 대거 검찰들이 공천을 아주 좋은 곳에만 받았다 이러면 정말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6일에 윤 대통령이 방미를 지금 하게 되는데 말이죠. 지금 방미를 앞두고 뉴욕타임즈 보도가 지금 어제부터 뜨거운 뉴스로 떠올랐어요. 미국의 그 정보 당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감청을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외교 문건이 SNS상에서 돌다가 그것이 이제 유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좀 대통령실에서는 뭐 도감청 자체도 이제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내용 자체도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 민주당 야당에서는 일단 도감청 의혹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용산으로 이사 간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결과다 이제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 중에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일단 미국도 아직 완전하게 부인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1차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 가장 보안이 잘 지켜야 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정말 흘러나갔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모든 회의들의 내용도 그러면 도청이나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대단히 위험한 문제이고요. 정말 미국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정말 동맹이잖아요. 70년 동맹인데 동맹이 신뢰를 깨는 행동 아닙니까? 이런 행동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신뢰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유리한 외교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이제 그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요.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적극 이건 정말 문제를 지적하고 따져야 돼요. 이거 재발 방지 약속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다 보완하고 다시 정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미국이 이렇게 도감청한 거 처음 아니고요. 사실 뭐 지금 알려진 것만 3번째인데 미국은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의 일을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적정한 수위에 대응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의를 해야 되면 항의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단정적으로 이게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라는 전제로 모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